15. 런던에 돌아오니 스트리랜드 부인으로부터 온 급한 전갈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는 대로 곧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가보니 맥앤드루 대령 부부가 와 있었다. 스트리랜드 부인의 언니는 동생과 닮긴 했지만 나이가 훨씬 더 들어 보였다. 그녀는 마치 대영 제국이라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듯이 태도가 자신만만했다. 상류사회에 속해 있다는 의식 때문에 고급 장교의 부인에게는 흔히 그런 태도가 있었다. 행동이 활달하고 예의범죄는 있었지만 군인이 아니면 차라리 가게 점원이 되는 편이 낫다는 믿음을 감추지 못했다. 근위 사과는 싫어했다. 잘난 척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부인 이야기는 입에 담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좀처럼 찾아오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옷차림은 돈만 들였지 촌스러웠다. 스트리랜드 부인은 눈에 띄게 초조한 태도였다. 그래, 어떻게 됐죠? 만나 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으실 작정인 것 같더군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인이 화들짝 놀라 소리쳤다. 그 방면에 관심이 있으셨던 걸 모르셨나요? 돌아도 단단히 돌았군. 대령이 소리쳤다. 스트리랜드 부인은 미간을 찌푸렸다. 기억을 더듬어 보는 모양이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그이가 물감통을 들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림은 영 엉터리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놀렸는데요. 그런 데는 정말 전혀 소질이 없었어요. 그야 핑계 아니겠니? 맥앤드류 부인이 말했다. 스트리랜드 부인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전한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주부의 본능이 처음의 황당했던 감정을 극복했는지 이제 응접실도 상당히 정돈되어 있었다. 재앙이 있은 뒤 처음 찾아갔을 때 보았던 그 을씨년스러운 오랫동안 남에게 세를 내주었던 집과 같은 분위기는 이제 다 가시고 없었다. 하지만 파리에서 스트리랜드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난 지금 그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으로는 좀처럼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에게 무언가 이런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눈치챘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화가가 되고 싶었다면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윽고 스트리랜드 부인이 입을 열었다. 그런 꿈이 있었다면 아마 제가 잘 이해해 주었을 텐데요. 맥앤드류 부인은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그녀는 동생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는 것을 늘 달갑지 않게 보았던 모양이다. 교양이라는 말을 할 때는 늘 비꼬듯이 말했다. 스트리랜드 부인은 다시 말을 이었다. 그에게 무슨 재능이 있다면 제일 먼저 격려해 줄 사람은 저예요. 저를 희생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정권 중개인이기보다는 화가인 편이 저는 좋고요. 아이들만 아니면 어떻게 살아도 좋아요. 저는 첼시의 흐름한 스튜디오에서 살아도 이 아파트에서 사는 것처럼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 예, 네 말 더는 못 듣겠다. 맥앤드루 부인이 소리쳤다. 설마 그 터무니없는 말을 고지 듣겠다는 건 아니겠지? 전 진심이라고 보는데요. 내가 슬쩍 참견했다. 그녀는 한심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봤다. 나이 마흔에 하던 일 집어치우고 처자까지 버린 채 그림을 그리겠다는 남자는 없어요. 여자가 생기지 않고서야 모르긴 몰라도 당신네 예술을 한다는 사람 하나를 만났겠죠? 그 여자에게 홀려 머리가 돌아버린 거지. 스트리랜드 부인의 창백한 볼이 빨갛게 변했다. 어떻게 생긴 여자죠?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내 말이 일종의 폭탄 선언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자는 없어요. 맥앤드루 부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투의 소리를 내뱉었고 스트리랜드 부인은 뻘떡 일어났다. 아니, 여자를 보지 못했단 말씀인가요?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혼자였으니까요. 말도 안 돼요. 대령의 부인이 소리쳤다. 그러니 내가 갔어야 했다니까 하고 대령이 득들거렸다. 나 같으면 틀림없이 그 자리에서 찾아내고 말았을 거야. 저도 그랬더라면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약간 가시 덧친 어조로 대꾸했다. 그랬으면 당신의 추측이 하나도 맞지 않고 다 틀렸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분은 고급 호텔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방 한 칸을 얻어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집을 나가긴 했지만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슨 짓을 저지르고 경찰에 피해 숨어 지낸다고는 생각지 않소? 그런 추측을 하면서 다들 일말의 희망을 갖는 듯 하였으나 나는 조금도 동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바보같이 동업자에게 주소를 알려주었겠습니까? 나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이 누구랑 같이 달아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누구에게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입을 다물고 내 말을 생각해 보는 듯 했다. 좋아요. 당신 말이 맞다면 사정이 생각보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었고 맥앤드루 부인이 말했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언니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로 잘생긴 이마를 음울하게 찌푸리고 있었다.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맥앤드루 부인이 말을 이었다. 그저 잠깐 변덕을 부리는 것이라면 곧 정신을 차리겠지. 처제가 한번 만나보지 그래요. 대령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파리에 가서 한 1년쯤 같이 살아도 안 될 것 없지 않소? 아이들은 우리가 돌봐줄 테니까 그 사람 좀 따분해하는 것 같았어. 머자나다시 런던으로 돌아오고 싶어질 거요. 그래 보아야 해댈 게 없을 테니. 나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맥앤드루 부인이 말했다.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겠어요. 그런 결국은 꼬리를 내리고 돌아와서 다시 아주 편안하게 주저앉고 싶을걸. 그렇게 말하고는 동생을 쌀쌀하게 바라보았다. 네가 그 사람에게 잘못 굴었는지도 모르겠다. 남자란 이상한 동물 아니냐? 다루는 법을 알아야지. 맥앤드루 부인의 생각은 흔히 여자들이 하는 생각과 달랐다. 남자란 자기에게 매달리는 여자를 늘 버리고 달아나는 못된 짐승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 잘못은 대개 여자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마음이란 이성으로도 알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는 법이라는 말을 불어로 인용했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바라보고는 말했다. 그이는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아니, 얘 금방 우리가 뭘 했어? 그 사람 편안하게 사는데 길이 들어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못 살 사람이야. 지저분한 여간방에서 살면서 얼마나 오래 버티겠니? 금방 실증 내고 말지. 게다가 돈도 없다지 않아? 틀림없이 돌아올 거야. 그이가 여자랑 달아났다면 가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이 오래 가리라고 생각진 않았으니까요. 석 달만 지나면 여자에게 진절머리를 내고 말 거예요. 하지만 사랑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면 다 끝났어요. 그 참 복잡하군. 대령은 자기네 직업 전통에서는 낯설기 짝이 없는 그런 사고방식이 못마땅한지 그 말에 온갖 경멸감을 담아 말했다. 못 믿겠단 말이요? 돌아온다니까. 도로시 말대로 바람을 좀 피웠다 해도 별 탈은 없을 거요. 하지만 전 그이가 돌아오는 거 바라지 않아요. 에이미. 알고 보니 스트레근드 부인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얼굴이 백지착처럼 창백해진 것도 느닷없이 치솟는 싸늘한 노여움 때문이었다. 그녀는 약간 숨가빠하면서 빠르게 말했다. 여자에게 넋이 빠져 같이 달아났다면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사실 책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꾀에만 넘어가 한눈을 팔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남자란 원래 심지가 약하고 여자는 워낙 뻔뻔하니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달라요. 난 그이가 미워졌어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요. 맥앤드루 대령 내외는 한꺼번에 그녀를 나무랐다. 그들은 기가 막힐 정도로 놀랐던 것이다.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절망적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당신도 모르시겠나요? 그녀가 소리쳤다. 글쎄요. 부인 말씀은 그러니까 그분이 여자 때문에 부인을 떠났다면 용서할 수 있지만 딴 생각이 있어 부인을 떠났다면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앞의 경우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나중의 경우라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스트릭랜드 부인은 나를 쳐다보았지만 그 말에 대답하지는 않았다. 내 말이 전곡을 찔렀던 모양이다. 그녀는 나지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누구를 미워하게 될 줄 몰랐어요. 아세요? 그동안 전 말이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이가 결국은 돌아오겠거니 하고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어요. 그이가 죽어가면서 나를 부르러 보내면 당장 달려가리라고 생각했죠. 그러고는 어머니처럼 간호해주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말해주리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전 늘 당신을 사랑했어요. 다 용서하겠어요. 하고 말해요. 여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자리에서 아름답게 행동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욕망을 볼 때마다 나는 좀 더 황당한 생각이 들었다. 때로 여자들은 그 멋진 장면을 보여줄 기회를 갖지 못할까봐 남자의 장수를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어요. 난 이제 그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난 그 사람이 아주 비참하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가난하게 굶주리다가 친구 하나 없이 말이에요. 몹쓸병에 걸려서 몸이 다 망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하고는 이제 다 끝났어요. 나는 스트리랜드가 제안한 말을 하기에는 이때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인께서 이혼을 원하시면 필요한 일은 뭐든지 하시겠다고 하더군요. 아니, 제가 그 사람 좋은 일을 왜 시켜요? 그걸 바라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부인을 위해서 더 나으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스트리랜드 부인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였다. 그때 나는 부인에게 약간 실망했던 것 같다. 그때만 해도 나는 사람의 인격이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여자에게 겉으로 깊은 앙심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한 인간이 얼마나 다양한 특질로 형성되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한 인간의 마음 안에도 좀스러움과 위험스러움, 악의와 선의, 정오와 사랑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안다. 아무튼 나는 스트리랜드 부인이 그 순간 겪고 있을 쓰라린 굴욕감을 달래줄 말이 없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뭔가 위로해 볼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실 저는 바깥분께서 본인의 행동에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상태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요. 무슨 힘에 사로잡혀서 그 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거미줄에 걸린 날파리처럼 꼼짝 못하고 계세요. 누가 마법이라도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듣는 그 이상한 이야기들이 생각나는데요. 사람의 마음에 딴 인격이 들어가서 이전의 인격을 몰아낸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몸 안에 들어 사는 영혼이 워낙 불완전해서 이상 야릇하게 변모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스트리랜드 선생에게 귀신이 들었다고 했겠죠. 맥앤드류 부인이 옷 앞자락을 쓰다듬었다. 그러자 금팔찌가 손목으로 흘러내렸다. 내게는 다 어거지 말씀 같아요. 그녀가 쏘아붙이듯 말했다. 에이미가 남편을 너무 믿은 건 사실이에요. 제 할 일만 하느라고 정신만 팔지 않았다면 무슨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겠어요? 내 남편이 1년 이상이나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다면 전 틀림없이 눈치채고 말 거예요. 대령은 허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는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 없는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찰스 스트리랜드라는 인간이 몰인정한 작가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녀는 나를 매섭게 바라봤다. 그 사람이 왜 아내를 버렸는지 아세요? 순전히 이기심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게 가장 간단한 설명이긴 합니다. 하고 나는 대꾸하였지만 그것은 아무런 설명도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내가 좀 피곤하다고 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자 스트리랜드 부인은 전혀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16.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보니 스트리랜드 부인은 인격자였다. 괴로움이 적지 않았겠지만 그녀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란 남의 넋두리에 금방 실정을 내고 남의 재난은 되도록 보지 않으려 한다는 걸 영리한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어디를 가나? 친구들은 그녀의 불행을 처근하게 생각하여 그녀를 자꾸 초대하려고 했는데 어디를 가나 조금도 나무랄 데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의연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눈에 거슬리는 법이 없었고 쾌활하게 처신하면서도 뻔뻔하게 굴지 않았다. 자기 이야기를 하기보다 남의 괴로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남편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늘 연민을 보이며 말했다. 남편에 대한 그러한 태도 때문에 처음에 나는 어리둥절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기 말이죠. 그 사람이 혼자라고 하셨지만 잘못 보신 게 틀림없어요.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이가 영국을 떠날 때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행적을 감추는 솜씨가 여간 천재적이 아니군요. 부인은 얼굴을 돌리면서 살짝 얼굴을 붉혔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이가 누구랑 달아났다고 하더라도 반박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딴 하재로 바꾸었다. 얼마 뒤 나는 부인의 친구들 사이에 이상한 이야기가 떠들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내용인즉 찰스 스트리랜드가 엠파이어 극장의 발레 공연에서 처음 본 어느 프랑스 댄서에게 홀딱 반해 그 여자를 따라 파리로 가버렸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나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기이하게도 그 소문은 스트리랜드 부인에 대해 적지 않은 동정심을 불러일으켰고 동시에 체면도 상당히 세워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문은 부인이 갖기로 결심한 직업에도 얼마간 도움이 되었다. 맥앤드루 대령은 부인이 한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고 했는데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따라서 부인은 한시라도 빨리 먹고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녀는 문인들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덕을 보기로 마음먹고 때를 놓칠세라 당장 속기와 타자를 배우기 시작했다. 워낙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여느 타이피스트보다는 일을 잘하리라는 믿음을 주었고 그녀의 사연 때문에 다들 관심을 가져주었다. 친구들도 일자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아는 사람들에게 그녀를 소개시켜주기도 했다. 맥앤드루 부부는 자식이 없는 데다 생활에 여유도 있어서 아이들을 맡아 돌봐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스트리랜드 부인은 이제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었다. 그녀는 살던 아파트를 내놓고 가구들을 팔았다. 그러고는 웨스트민스터에 조그만 방 2개를 얻어 세상살이를 새롭게 시작하였다. 워낙 재주가 있는 여자라 이 새로운 모험에서도 성공을 거둘 게 분명했다. 17. 이런 일이 있고 나서 5년쯤 지난 뒤 나는 한동안 파리에 가서 살기로 마음먹었다. 런던에서 사는 일이 따분해졌던 것이다. 날이면 날마다 같은 일을 하는 게 실증이 났다. 친구들도 단조롭고 판에 박힌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신선한 자극을 전혀 주지 못했고 만나면 하는 얘기도 늘 뻔했다. 연애 이야기라는 것도 지루할 만큼 진부했다. 우리는 종점에서 종점으로 오가는 전차와도 같아서 이 전차를 타고 다니는 승객의 수를 거의 정확히 알아맞힐 수 있었다. 생활이 너무 편안하리만큼 정돈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내 작은 아파트를 비워주고 얼마 안 되는 소유물을 처분한 뒤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결심했다. 떠나기 전에 나는 스트리랜드 부인을 만났다. 얼마간 보지 못했더니 그 사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더 늙어 보였고 몸이 야위고 주름이 늘었을 뿐 아니라 성격까지도 변해 있었던 것 같다. 사업은 잘 되어 챈스리 레인에 사무실을 내고 있었다. 자기가 타자를 직접 치는 일은 별로 없었고 아가씨들을 4사람 고용해 일을 시키고 그들이 친 것을 다듬어주는 일을 했다. 그 일을 좀 멋지게 하고 싶었는지 그녀는 파란 잉크와 빨간 잉크를 많이 썼다. 제본할 때는 여러 가지 엷은 빛깔의 물결 무늬 명주처럼 보이는 결이 거친 종이를 사용했다. 그래서 일은 깔끔하고 정확하게 한다는 평을 받고 있었다. 돈을 꽤 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래도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는지 틈만 나면 자신이 괜찮은 집안 출신임을 일깨워 주려고 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면 자기가 아직은 미천한 계층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있는 대로 들먹거리지 않고는 배기지 못했다. 또한 부인은 자신의 용기와 사업 소환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겼고 다음 날 밤 사우스 켄징턴에 사는 어느 왕실 변호사와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더 기쁘게 생각했다. 아들이 캠브리지에 다닌다고 말하면서는 흐뭇해했고 사교육에 나간 지 얼마 안 된 딸에게 댄스 초청이 밀려든다는 말을 할 때는 살짝 소리내어 웃기까지 했다. 그때 나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질문을 했다. 따님도 부인이 하시는 일을 할 건가요? 아니, 천만에요. 그 일은 절대 시키지 않겠어요. 부인은 대답했다. 예쁘게 생겼잖아요. 좋은 데로 시집을 갈 거예요. 따님도 같은 일을 하면 부인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어떤 이들은 배우를 시키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생각이 달라요. 그야 중요한 극작가는 다 알고 있으니 당장이라도 내일 배역을 얻어줄 수야 있죠. 하지만 전 그 애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아무렇게나 어울리는 게 싫어요. 스트랜드 부인의 배타적인 상류의식에 나는 얼마간 흥이 가시고 말았다. 바깥분 소식은 혹 들으셨나요? 아니요,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죽었는지도 모르죠. 제가 파리에 가면 만날지도 모르겠군요. 소식 들으면 알려드릴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형편이 정말 어렵다면 저도 좀 도울 생각이 있어요. 제가 얼마간 선생님께 돈을 보내드리면 그이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전해주셔도 되겠죠. 참 너그러우시군요. 하지만 나는 그 제의가 친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고통을 겪으면 인품이 고결해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행복이 때로 사람을 고결하게 만들 수는 있으나 고통은 대체로 사람을 좀스럽게 만들고 앙심을 품게 만들 뿐이다. 18. 실은 파리에 가서 나는 2주일도 못 되어 스트랜드를 만났다. 가자마자 나는 위대함 거리에 있는 어느 집 5층에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얻고 중고상에 가서 200프랑을 들여 귀가하기에 불편이 없을 만큼 가구를 사놓았다. 아침에 커피를 끓이는 일과 집안 청소를 하는 일은 관리인이 맡아 해주도록 이야기가 되었다. 그런 다음 친구인 더크 스트로브를 만나러 나갔다. 더크 스트로브라는 사람은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생각만 해도 비웃음이 나오게 하든가 아니면 저도 모르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인간 가운데 하나였다. 어릿광대 같은 면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화가였지만 솜씨는 형편없었다. 로마에서 알게 된 사람인데 나는 로마에서 보았던 그의 그림이 그때까지도 잊혀지지 않았다. 이 사람은 평범한 소재에 끈덕진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예술이라면 가슴이 뛸 정도로 사랑하던 그는 스파냐 광장의 베르니니 돌계단에서 서성거리는 모델들을 줄기차게 그렸다. 그의 스튜디오에 가보면 수염이 더부룩하고 눈이 커다란 고가를 단 농부들이며 누더기를 걸친 장난꾸러기들, 빛깔 선명한 치마를 입은 여자들을 그린 캔버스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계단에서 어슬렁거리거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뒤로하고 사이프러스 나무 그늘에서 노닥거리거나 르네상스식 우물가에서 사랑을 하거나 우차를 따라 강파냐 들판을 헤매거나 했다.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색칠한 그림들이었다. 사진이라도 그보다 더 정확하게 재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빌라 메리치에 있던 어떤 화가는 그를 초콜릿 상자의 대가라 부른 적이 있었다. 그의 그림을 보노라면 모네와 마네 그리고 그 밖에 인상파 화가들은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난 대단한 화가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네 하고 그는 말했다.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은 못 되지. 하지만 내게도 무언가는 있네. 내 그림이 팔리지 않나. 난 누구에게든 그 사람의 집안에 낭만을 심어주네. 자네 아나? 내 그림이 네덜란드에서만 팔리는 게 아닐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에서도 팔리지. 내 그림을 사는 사람들은 대개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돈 많은 상인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의 겨울이 어떤지 자네는 잘 모를 거야. 아주 길고 어둡고 춥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내 그림 같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그걸 원해. 나도 여기 오기 전에는 이탈리아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거든.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환상이 줄곧 그를 사로잡고 눈을 현혹시켜 그로 하여금 진실을 보지 못하게 했던 모양이다. 현실은 무자비했지만 그는 늘 영혼의 눈으로 낭만적인 산적이며 그림 같은 유적이 가득한 이탈리아를 보았던 것이다. 그가 그린 것은 하나의 이상이었다. 보잘것없고 평범하고 낡아빠진 것임에 틀림없었지만 이상은 이상이었다. 그리고 그 이상을 향한 마음 덕분에 그의 성격은 특이한 매력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더크 스트로브가 적어도 내게는 단순히 조롱의 대상만은 아니었던 것은 내가 바로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료 화가들은 그의 그림을 두고서 경멸감을 감추려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상당한 돈을 벌었다. 그리고 동료들은 그의 돈을 마치 제 돈이나 되듯이 마구 빌려다 썼다. 그는 마음이 너그러웠다. 그래서 궁한 친구들은 우는 소리만 하면 순진하게 믿어버리는 그를 비웃어대면서도 뻔뻔스럽게 그에게서 돈을 빌려다 썼다.
그는 감정에 약한 사람이라 너무 쉽게 마음이 움직이는 바람에 어쩐지 좀 어리숙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의 친절을 받아들이긴 하면서도 고맙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일이 어린애에게서 돈을 빼앗는 것처럼 쉬웠다. 너무 어리석어 경멸감마저 느껴질 정도였다. 하기야 손재주를 뽐내는 소매치기라면 보석이 잔뜩 든 핸드백을 마차에 그대로 두고 내리는 얼빠진 여자를 본다면 너무 한심해서 분통이 터질 만도 하리라. 하지만 자연의 신이 그라는 인간을 사람들의 놀림감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눈치마저 없게 만든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자기를 제물로 삼아 이런저런 장난으로 끊임없이 놀려댈 때마다 그는 늘 괴로워하였다. 그러면서도 마치 일부러 그러하듯 그는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었다. 끊임없이 상처를 입으면서도 워낙 천성이 착하여 앙심을 품는 법이 없었다. 그도 독사에 물리는 일이 있으련만 그런 체험도 소용이 없었다. 고통이 가시자마자 또다시 독사를 가슴에 다정히 껴안는 것이었다. 그의 인생은 익살극의 소란스런 대사로 가득 찬 비극과 같았다. 나만은 그를 비웃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늘 내게 고마워했다. 내가 귀를 기울여주고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내게 한없이 늘어놓곤 했다. 무엇보다 안쓰러웠던 점은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기괴하다는 것이다. 사연이 애처로우면 애처로울수록 웃음이 터졌다. 자신은 엉터리 화가이면서도 미술에 대한 감각만은 아주 섬세해서 그와 함께 화랑에 가는 일은 늘 기쁨이었다. 미술에 대한 그의 열정은 진지했고 비평은 날카로웠다. 관심의 폭도 넓었다. 옛 대가들의 작품도 제대로 볼 줄 알았고 현대 화가들에 대해서도 공감할 줄 알았다. 재능 있는 작품을 판별할 줄 알았고 칭찬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그 사람만큼이나 정확한 안목을 가진 사람도 없었던 듯하다. 게다가 그만큼 교육을 많이 받은 화가도 드물었다. 여느 화가들과 달리 그는 다른 예술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많았고 특히 음악과 문학에 대한 조예는 그림에 대한 그의 감시관을 깊고 다양하게 만들어주었다. 따라서 나 같은 젊은이에게는 그의 조언과 지도가 그지없이 귀중했다. 로마를 떠난 뒤에도 나는 그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2달에 한 번쯤 나는 괴상한 영어로 쓴 장문의 편지를 받곤 했는데 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침을 튀기며 손짓 발짓 열심히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이 선하게 떠오르곤 했다. 내가 파리로 오기 얼마 전 그는 영국의 어느 여자와 결혼을 했고 지금은 몽마르트의 어떤 스튜디오에 자리 잡아 살고 있다고 했다. 그를 보지 못한 지가 4년이 되었고 그의 아내도 물론 만나본 적이 없다.